첫 번째 이슈는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특히 당대표 경쟁 상황인데요. 화면으로 지지율부터 좀 소개해드리죠. 지지율 요새 연일 나오는데요. 근데 눈길을 좀 잡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지율상,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입니다. 김기현 후보가 1위고요. 안철수 후보가 2위를 기록하는 조사가 참 많은데 격차가 조금씩 더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주는 숫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조사도 보면요. 김기현 후보가 45.9, 거의 46%에 육박하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23%, 그리고 천하람 후보가 12.7%,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교안 후보가 10.6%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방송 예고할 때 말씀드렸죠. 지금 전당대회 다음 주 8일인데요. 결선 투표가 없이, 그러니까 1차에서 과반을 넘는 후보가 나올지가 관심사로 지금 떠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기현 후보가 1위를 달리는 가운데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럼요. 이 결선 투표 관련된 후보들의 발언들이 있습니다. 묶었습니다. 보시죠. 후보님, 결선은 가지 않을 거라고 지금도 판단하고 계시는가요? 판단은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선에 가지 않고 1차에서 과반으로 압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보님,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50% 약간 못 미치는 수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과반 득표를 한다면은 최대 몇 %까지 지금 예상하고 계신지? 글쎄 몇 퍼센트가 좀 그렇죠. 그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죠. 저는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오늘 당장 당원 투표를 한다 그랬을 때 안철수 후보 지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낮을 수 있다. 저는 황교안 후보에게 앞선다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황교안 후보가 워낙 탄탄한 지금 지지를 확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동시에 김기현 후보가 저는 과반하기 쉽지 않다. 지금 선두권에 좀 앞서서 달린다. 김기현 후보가 앞서서 달리는 건 맞죠? 근데 이렇게 온 우주의 기운을 몰아가지고 주려고 노력하는데도 40% 초반에 박스권에 갇혔다 저희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상당히 이것도 힘든 일이다. 조직력, 이게 동원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김기현이 쉽게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80만 당원인데요. 80만 명을 조직할 수 있으면 왜 당을 하고 있습니까? 종교라지. 현장에서 느끼는 판세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지하는 그 분위기가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듣고 있고요. 밑에서 또 시작했지만은 단시간 안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날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결선 투표 있을 거다 확신하시나요? 결선 투표, 지금 내 생각으로는 결선 투표가 있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황교안 후보는 결선 투표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오늘 네 분 패널께요, 비슷한 질문 드려보죠. 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결선 투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요. 지금 OX 퀴즈입니다. 그리고 결선 투표까지는 안 갈 거다, 아까 1차에서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네 분 앞에다 팻말을 들어 꽂아주세요. 지금 보니까요. 제가 좀 앞으로 좀 가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분 모두 X. 그러니까 8일 전당대회 때 결선 투표가 확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선 투표 없이 그날 다 결정될 거라고 이렇게 네 분 모두 똑같이 전망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유와 함께 제가 한 분씩 질문을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윤기찬 변호사께요. X. 그러니까 결선 투표 없이 그냥 그날 1차로 끝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일단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반대로 결선 투표가 있게 되면 김기현 후보 입장이 좀 난감할 수도 있다, 이런 평가 있거든요. 진단도. 그것까지 답을 좀 해 주시죠. 저는 단순한 그냥 예상은 아니고요. 예. 지난 2021년도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됐던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그 당시에는 당원 투표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여론조사가 아마 역선택 방지 차원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다가 무당층을 같이 포함시켰거든요. 그때 보면 당원 투표 득표율하고 여론조사에서 나온 득표율하고 차이가 한 12% 났어요. 12%. 그럼 지금 지지율을 모으는 방법은 국민의힘 지지층만 갖고 모으고 있어요. 당원 투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당원 투표에서 10% 정도가 더 가산된 득표율이 나올 것이다. 그럼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보다는 10% 이상 포인트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김기현 겁니까? 후보의 경우에 그렇고요. 오. 이전에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당대표의 경우에는 20%가량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당대표 그 당원 투표 득표율보다 여론조사 득표율이 20%가 앞섰던 것이죠. 예.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준석 후보의 지지를 받는 후보들의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나올 것이고 예. 김기현 후보의 경우에는 플러스 10%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면 현재 여론조사 득표율이 40% 초중반대를 기록하는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 보면 50%를 갓 넘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결선 투표에 가지 않는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김종욱 전 행정관께서는 뭐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경쟁 정당 상황이긴 한데 X, 그러니까 결선 투표 없이 끝날 거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일단 이유를 좀 먼저 밝혀주시고요. 일단 먼저 이유를 좀 밝혀주세요. 지금 네 분 다 모두 X를 해주셨거든요. 자, 예, 말씀하신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거의 한 45% 이상이 나오는 예. 상황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인 것이고요. 실제로 책임 당원들이 투표를 한다고 치면 예. 80만 명 정도인데 과거에 한 40% 정도 투표를 하더라고요. 그럼 30만 명 정도가 투표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만 명 정도가 투표한다고 얘기하면 매우 조직화돼 있고 소위 정치의 고관여층이고 국민의힘의 당내 흐름들을 가장 잘 아는 책임 당원들이 투표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좀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보다도 적어도 윤 대통령의 윤심을 예. 반영하는 후보에게 예. 더욱더 많은 투표가 집중될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고비가 이제 울산 문제였었는데 오히려 네. 울산 KTX 문제가 제기되고 난 다음부터 김기현 후보로 더 집중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예, 이 얘기는 적어도 윤심이라고 얘기되는 김기현 후보가 예. 결선까지 가게 된다는 건 당원들 내부에서도 적어도 절반 이상 정도는 윤 대통령의 어떤 지금의 경선 개입에 대해서 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다라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양상으로 가지 않게 할 거라고 하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차에 아마도 총력을 기울여서 조직적인 동원을 통해서 과반을 넘기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 예. 저는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만약에 결선 투표가 8일 날 결정이 결선 투표로 가기로 결정이 되고 이제 당대표가 확정이 안 되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 전당대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참석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소한 말을 하면 친윤이 적극적으로 미는 김기현 후보. 조금 더 확장하면 대통령실도 뭔가 거드는 듯한 김기현 후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김기현 후보가 1차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 굉장히 머쓱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대통령이 그날 제1호 당원으로 예. 그 자리에 오겠다고 얘기한 건 전 적어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이 생각했던 예. 아무튼 이 정도면은 거의 내놓고 지지한 거예요. 특정 후보를. 근데 그런 상황에 본인이 그날 당일날 예. 현장에 가겠다고 얘기를 했다면 예. 나름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당원들, 특히 책임 당원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당일날 본인이 그 앞에 가 있는데 본인이 밀었던 예. 후보가 당대표가 결정이 안 나고 결선까지 간다라고 하는 상황 얼마나 예를 들면 상처가 나겠습니까? 나중에 뭐 결선을 간다고 하더라도 김기현 후보가 전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 내부에도 이미 내임덕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상징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상징적인 현상 이거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요, 김유정 전 의원께는요. 그렇다면은요, 방금 전에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황교안 후보나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는 결선 투표로 가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두 인물의 얘기는 그냥 소망입니까, 그러면은? 네, 일정 부분 희망사항처럼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뜻밖의 이제 황교안 후보가 한 자릿수를 다들 예상을 했는데 선전을 하고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1차에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 말씀들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옳다 그르다를 뭐 평가를 떠나서 그건 변론으로 하고 지금까지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밀었는데 이게 안 되면 예. 정말 이거는 망신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또 김기현 후보가 1차에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이유는 사실은 울산 땅 투기 의혹 관련해서도 크게 지금 뭐 역풍이 분다거나 예.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김기현 후보를 바라보고 지지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지지하는 당원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크게 지금 흔들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골적으로 지지했는데도 불구하고 1차에서 제대로 되지 않는다거나 또 결선 가서 만약에 무슨 다른 뭐 결과를 초래한다거나 뭐 이런 예. 상황이라면 대통령의 입주도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이제 1년 임기 시작한 지 1년 채 안 된 대통령에게 아마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라도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1차에서 조금 열심히 그 지지를 해서 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기현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투표율 관련해서도 그 당원들이 이제 조직표가 결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라도 지금 지지층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셨죠? 지금 정미경 전 의원 나와 계신데요. 제가 뭐 어차피 X를 고르셨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비슷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결선 투표가 없을 거라고 전망하셨는데 그럼 안철수 후보나 천하람 후보가 더 이상 약진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최고위원 후보이기 예.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 분들의 표를 얻어야 되는데 이거는 저를 도와주는 질문이 전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 뭐 도와주는 질문으로 답을 하십시오, 그러면. 예. 아니 근데 뭐 이미 뭐 했기 때문에 다 X를 고르셨어요. 네, 네. 예. 그거는 그 뭐냐면 사실은 이제 전당대회를 하다 보면요. 예. 이 당원들의 마음을 금방 알아요. 지금 핵심은 뭐냐면 당원들은 당이 원팀으로 가길 바라지 분열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2차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원팀 만드는데 그 방해가 될 거라고 결선 생각을 하기 투표로 때문에. 가는 자체가 원팀을 예. 해치게 된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까? 우리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 그냥 1차에서 끝내시려고 하지 않을까. 예. 예, 그냥 그 느낌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1차에서 누가 끝내는지까지는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요. 뭐 많은 분들이 뭐 추정할 수 있는 답을 세 분이 이미 해 주셨어요, 지금요. 일단 모릅니다. 8일 날 결과를 봐야 되고요. 지금 다음 주 수요일 8일이죠? 다음 주 8일 이 시간쯤이면 이미 결과가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정확한 내용을 전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지지율상으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후보가 안철수 후보인데요.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부인과 함께 뭔가 동행을 하고 또 부인이 뭔가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연일 나오고 있거든요. 그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내년 총선 끝나기 하루 전날까지 도덕성으로 우리가 계속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도 정말로 저는 제가 당대표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편이 하는 말 중에 본인이 수도권에서 한 20% 고정표가 있다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보수 지지층이신 분들이 이제 안철수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시고 조금 생소하시니까 아직 좀 낯이 덜 익어서 걱정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이 어떤 후보의 부인이 등장하는 경우는 많은 경우 대선 때예요. 근데 지금 당대표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후보의 부인도 등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뭔가 후보인 남편에 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지금 지지율상으로 2위를 기록 중인데 굉장히 뭔가 막판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게 좀 추정이 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데요. 또 이와 관련해서요.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그 이준복 정무수석이 그 동급 아니다라고 표현을 뭔가 발언한 적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셨었어요? 그때?
네, 동급 아니라는 거 저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때 언제입니까? 대선 때 이제 서로 후보 단일화했을 때 그 사진으로 윤한연대라고 한 것은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그런 표현이나 그런 사진을 쓴 거지 전혀 제가 대통령과 동급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오후에 대통령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 화면으로 소개해드리죠. 여기 있습니다. 대통령실 반응입니다. 여기 보시면 윤한연대 역사적 사실 대통령과 동급 아니라 생각 안 해.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대통령실이 오늘 요 안철수 후보가 인터뷰를 통해서 한 말에 대해서 전당대회에 대통령실 끌어들이지 말라고 여러 번 호소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합니다. 요겁니다. 우선 정미경 후보님께 일단 윤한연대 역사적 사실이라고 또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과는 동급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안철수 후보는. 지난 대선 때 단일화를 해서 도움을 드렸다. 뭐 그 얘기하고 싶으신 거겠죠.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하고 사실 동급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약간 동급이 아니다. 그런데 윤한연대라는 거는 있었다. 부인은 못한다. 근데 이게 같이 갈 수 있는가? 오늘 많은 언론들도 그렇고 기자들도 약간 의아하게 들었거든요. 그 대목을.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그 안철수 후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거는 예. 본인은 그 대통령을 되게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얘기 하고 싶어 했던 거 아닐까요? 그렇지만 과거에 단일화를 해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 나의 공적을 인정해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앞서서 사실은 뭐 대통령실 그다음에 당 선관위 등등에 대한 강한 불만 표시가 있는 가운데 또 이 얘기를 꺼냈거든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자꾸 끌어들이지 말라 이런 취지의 또 오늘 반응을 보였는데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안철수 후보가 다시 대통령실이 그렇게 반응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어요. 그리고나 답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대통령실을 향해서 좀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어떤 취지에서 그런 말씀하셨는지. 제가 대통령실을 비판하기보다 그때 왜 불공정한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하지 않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라는 그런 지지자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용산에서 정무수석이 와서 한 발언에 대해서 왜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말을 하지 않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실하고 좀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것까지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선거 전략 차원에서 처음에는 뭐 연대라 그러다가 또 아니라 그러다가 또 다시 또 거리를 둔다 그러다가 헷갈립니다. 어느 게 진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같아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반윤핵관으로 이제 승부수를 마지막으로 띄웠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안철수 후보께서 초조하셔가지고 급발진 하시는 거죠. 지금 하시는 대통령실에 대해서 서운하다, 뭐 윤핵관 잘못됐다 이런 얘기들을 3주 전에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만약에 처음부터 윤핵관 어떤 정말 비판 제대로 하시고 제대로 된 대안을 내시고 개혁의 목소리를 내셨다면은 저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처럼 이 전당대회 판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을 거다. 윤기찬 변호사 할게요. 안철수 후보의 생각은 뭐고 대통령실이 반응을 보였거든요. 대통령실의 반응의 의미는 뭡니까? 그러니까 전당대회 판세가 좀 변한 거에 따른 전략 변경으로 보이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다소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선관위 등이 불공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서 윤한연대에 대해서 재차 강조하시잖아요. 현재 동급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고 이전에 그런 사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급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르지 않다. 이런 취지로 또 말씀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실에 대해서 공정함을 촉구하면서 본인은 또 불공정함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뭐 불공정함이라 표현하면 그렇지만 편들어달라는 취지의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전략적으로 천하람 후보와의 싸움 이런 판세로 또
변경되다 보니까 2등 싸움에서 마저 만약에 안철수 후보께서 패하시게 되면 사실은 차기 대선 등 당내 입지는 물론이고 본인의 정치적 앞길에도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판세 변화에 따른 전술 변화 그런 차원에서의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실은 이렇게 얘기한 거는 더 이상 뭐 왈가왈부 하고 싶지 않다 이 뜻입니까 그럼? 그러니까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대통령실이 아까 이제 패널 한 분께서는 노골적인 지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입장 표명에 불과하지 사실은 지지를 노골적으로 한 건 아니죠. 다만 심중에 어떤 분이 나와 함께 가면 조금 더 원활한. 근데 그 심중이 누가 들어있는지는 대부분 다 짐작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추측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노골적이라고 하면 어떤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대 어느 정당, 그다음에 어느 정부에서도 이런 사실은 심중에 있는 어떤 분과 같이 당을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것은 다 있었겠죠.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보다는 사실은 대통령실과 같이 갈 수 있다. 대통령실을 통해서 당원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전략 부재였던 것이죠. 어떤 분은 그 전략에 성공한 것이고 어떤 분은 그 전략에 성공하지 못한 것일 뿐이지 이것을 당원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방법상의 뭐 옳고 그름의 차이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불쾌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노골적으로 개입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거 사실은요 전당대회 끝나고도 논쟁거로 남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김유정 전 의원께서 발언권 요청하시는데 제가 1분 딱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제가 노골적으로 이렇게까지 밀었는데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윤 변호사님 말씀에 받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일이 보니까 그 후보 단일화 1년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달 8일 날 그 정무수석이 한 얘기에 대해서 이제 와서 지지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왜 반박 안 하냐라고 얘기한다고 하고서 지금 반박하는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일찍 하십니까? 전당대회 끝나고 하시지 그랬어요. 그래서 타이밍을 놓쳤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시쳇말로 바로 막바로 이 비판을 하든지 소위 들이받는 게 맞았죠. 그런데 당대표 하시겠다는 분이 그 정도 얘기에 대해서 침묵으로 지금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대로 지금 행동으로 실천을 해놓고 이제 와서 다른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전략적 실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본인이 지금 스탠스를 맞추지 못한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노골적 개입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전당대회 룰서부터 민심 1등, 당심 1등 다 지금 주저앉은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이를테면 그 당원당규 개정을 할 때 당원 100%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대통령의 어떤 어느 사석에서의 그런 얘기가 보도가 된 다음에 실제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당원당규가 바꿔져 갔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또 장제원 의원이 김장연대 하면서 이렇게 했었고 나는 대통령 뜻에 반하는 일을 한 적 없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또 저희 야당 입장에서 바라보기에는 상당히 노골적인 개입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의 이야기였고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진작 강력하게 비판하고 저항하고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실기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면 뭐 반박하실 게 있나 본데요. 아니 반박은 아닙니다. 안철수 후보께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던 것은 이제는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그 대선 과정에서 공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수위 과정에서도 어떤 내각에 들어가지 않고 인수위원장을 통해서 다음 정부에 밑그림 그리셨던 것도 상당히 크고 그 이면에는 아마 다음 대선 등을 위해서 당에 들어가서 백의종군하겠다. 그러면 사실 세를 많이 모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출마 선언할 때 주변에 현역 의원들 여러 명이 같이 섰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세를 모아서 대통령의 뜻이 어떻든 간에 또는 어떤 분의 뜻이 어떻든 간에 그 세를 통해서 그걸 관철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진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부분은 안철수 의원께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패널분들 말씀을 종합하면 안철수 후보의 최근의 모습에 대해서 뭔가 늦었다, 미진했다, 미리 좀 하지 그러셨어요. 뭐 약간 이런 지적들 좀 공통적으로 좀 해주고 계시네요. 자, 아직 뭐 전당대회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순서는요. 뭐 처음으로 좀 소개해드리는데요. 미니 인터뷰 순서입니다. 자, 오늘요. 이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후보로 나선 이 정미경 후보님께 미니 인터뷰 코너를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제가 이 정미경 후보를 뺀 다른 세 분의 패널께 미리 질문을 하나씩 준비해
오시라고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질문 기회를 드리는데요. 뭐 시간상 제가 이걸 좀 어떻게 좀 정리하는 규칙은 뭐냐면요. 질문은 20초 정도로 해주시고요. 답변은 1분 정도로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앞선 코너에 이제 여러 가지 발언을 한 걸 순서를 보니까요. 김종욱 전 행정관부터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는데요. 예. 질문하시죠. 옆에 계시는데 야박하게 센 질문하기가 좀 뭐한데요. 일단 한 번 나오면 다음에 안 나오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제 연속으로 2번을 나오셔서 이거 너무 욕심이 많으신 거 아니냐. 그럼 이게 욕심이 아니라고 하려면 당원들을 설득하셔야 되고 국민들을 설득하셔야 되는데 왜 연달아 2번을 나오셨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말씀하실 건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정권 교체를 했지만 민주당이 169석을 가지고 계속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쪽짜리 정권 교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다음 이번 지도부는 내년 총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니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을 지키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정권의 성공을 좀 바라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지도부는 그동안 가장 잘 싸운 사람으로 입증이 된 사람 그런 사람만이 저는 들어가서 싸워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는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당에서 잘 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우리 당원들도 이제 다 이해하세요. 그게 정미경이라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 딱 맞춰주셨어요. 제가 계산보다 1분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윤기찬 변호사 질문하시죠. 그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2번째 나오셨겠죠. 그러면 지도부에 입성하시면 그러니까 뭐 정당이나 뭐 대통령실 이런 걸 다 떠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있으면 한 말씀 주시죠. 저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방송에서 토론하면서 어떤 때는 영혼이 털리는 듯한 그런 기분도 들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나 이 거짓말과 거짓 정보를 들이대면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역사는 심판하게 된다. 이걸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의롭지 못한 거, 불의한 일들 또 국민 속인 일들 이런 게 다 드러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사적인 심판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 일에 제가 앞장서고 싶고요. 그래야 또 대한민국이 발전이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2번째는 기본적으로 내년 선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원팀 만드는데 제 힘을 다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김유정 전 의원께서 질문하시죠. 조질문을 해드려야 되는데 딱히 떠오르지 않고요. 예. 최고위원 후보가 8명인데 4명이 이제 그렇죠. 선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조금 한간에 도는 이야기를 보니까 4명 중에 1명은 뭐 소위 자력갱생해서 잘 되고 있다. 2분은 또 뭐 윤심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저희에게 들리고요. 그래서 이제 한 자리 놓고 나머지 후보가 또 싸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 정미경 후보만의 필승 전략이 있다면 어떤 건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제 여론조사에서는요, 제가 2등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좌표를 약간 잃어버리면서 흔들렸던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최고위원을 지금 나올 때마다 저는 당선된 사람인데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발로 뛰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산, 울산, 경남, 경북 어제 다 뛰고 마치고 수도권에 상륙해서 오늘 제가 연설을 했거든요. 예. 드디어 이제 오늘 공중전으로 간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틀 전에 28일 대구 경북 연설이 마치자마자 정미경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금 이제 상승 곡선을 타고 있고요. 제가 될 겁니다. 자, 3분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추가 질문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뭐 질문과 관련된 건데요. 지금이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예요. 근데 그 직전 지도부가 무너지면서 비대위 체제가 됐거든요. 근데 그 직전 지도부에서 최고위인, 그러니까 지도부에 속해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 지도부가 무너지고 비대위로 온 건데
일종의 책임론 이런 얘기 거론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답을 하시겠습니까? 직전 지도부에 대해서 사실은 선당 후사의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요. 그걸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지도부는요. 자기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그 당원들의 마음을 받아야 되고요. 당의 기조와 어떤 전략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선당 후사, 늘 조직이 먼저고 당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았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제가 드릴게요. 한때 별명이 준석맘도 있었습니다. 네, 준석맘.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굉장히 가깝다는 뜻이 되는데요. 지금은 이준석 전 대표와 좀 거리감이 있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가 여러 후보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미경 후보는 지원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좀 섭섭한 마음도 있습니까? 아니죠.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준석맘이 아니라는 거에 증거죠. 반증이죠. 아까 준석맘이 아니었다. 준석맘은 아니고요. 예. 그때 당시 당대표 가출 사건이 났잖아요. 예. 저는 사실 잡으러 다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굳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 당대표를 좀 달래가면서 그래서 준석맘이라고 된 겁니까? 파국을 막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파국을 막았으면 사실은 야 정미경 고생했다. 정말 굳은 일하는 사람은 정미경이구나. 예.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예. 그걸 준석맘이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거 저는 그거는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당원들한테. 예. 이제 그런 말씀하시면 대신해서 좀 혼내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전당대회가 사실은 친윤, 비윤 약간 이런 경쟁처럼 비춰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정미경 후보께서는 다윤이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다윤이요. 네. 그러니까 네. 다윤 모두가 윤석열 뭐 이 뜻인 것 같은데 다윤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요. 예. 몸으로 배운 게 있어요. 더 이상 친박 친이 하지 말아야 된다. 예. 이런 게 몸에 배어 있잖아요. 똑같은 거죠 지금. 친윤 비윤 이런 단어 쓰지 말고 예. 우리 다 함께 다윤하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당정은 한 몸이어야 돼요. 예. 당과 대통령은 한 몸이어야 되니까 우리 모두 대통령께 다가가자. 더 가까이 가자. 예. 아예 한 몸이 되자. 예. 이런 의미에서 제가 다윤을 얘기하는 거죠. 혹시 그게 전략상 불리하다고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지금으로서 원팀 만드는 데는 다윤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원팀을 만들지 못하면 예. 수도권에서 내년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미워도 한 표, 싫어도 한 표, 이뻐도 한 표 이러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미경 최고위원 후보를 대상으로 짧은 미니 인터뷰 좀 진행해 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 역시 브릿지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자, 화면 좀 봐주시죠. 이거 뭐 달력이 나왔네요. 이재명 대표의 일정인데 무슨 당대표 일정이 아니고요. 재판 일정이에요. 재판 일정. 여기 보시면 3일, 내일이군요. 3일, 그다음에 17일, 30일. 금요일마다 쭉 잡혀 있어. 이게 뭔가 하면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이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자, 그럼요. 과거에 어떤 발언이 문제가 돼서 지금 이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과거에 논란이 됐던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재직 때는 몰랐고요. 도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고.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자, 지금 저 얘기가 논란이 되면서 문제가 되면서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거든요. 여기 좀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될 경우 만약에 1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 시 당선 무효가 되고 이게 나중에 두고두고 문제가 되잖아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요. 다음 화면 있으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제 재판이 내일부터 가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가 모이자 이재명 이렇게 써놓고요.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디로 모여야 되는지 써 있습니다. 멀고 험한 길 혼자이지 않게 동지들과 함께 같이 모이자.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아마 모이자라고 이렇게 포스터처럼 만들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께. 네. 이번에도 지지자들이 내일입니다. 내일 뭐 시간상으로 보니까 한 10시 반 정도로 좀 잡혀 있거든요.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의원들 동행할 가능성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 몇몇 의원들은 함께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검찰 출석할 때도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가 다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한 바는 없죠. 그리고 혼자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검찰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는데 어떻게 혼자 내보내냐. 뭐 국민의힘은 거기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이를테면 당대표가 조사받으러 나가면 그냥 혼자 갔다 오라고 보냅니까? 그거는 그래서 정당이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개인의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내일은 아마 의원들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예. 지지하는 또 당원들 또 지지하는 분들 많이 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까지 비판하고 또 공격하고 하는 거는 조금 과도하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윤시환 변호사,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선거법 위반 재판이잖아요. 이게 형량에 따라서 향후 대선 출마가 봉쇄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이 되게 되면 예.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선이 못 나가는 거죠. 만약에 최종심까지 갔는데 100만 원 이상의 벌금, 물론 그거보다 더 큰 다른 형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나오게 되면은 향후 5년간 선거 출마 금지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거기에다 막 당내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당권 관련된 문제도 제기되는 것이고. 예. 방금 제 의원님께서 그 여러 가지 지지층이 모여서 응원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지지층이 만약에 출정하는 증인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칠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 좀 위험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날 내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내일 같은 경우에 재판이 열리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만 출석하는 게 아니고 관련된 다른 인물들도 재판에 출석하게 되는데 혹시라도 뭔가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 이 말씀인가요 지금? 예컨대 뭐 유동규 씨도 증인으로 채택이 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격주로 있는 재판에서 출석하는 증인들의 이름을 연호하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그런 부분은 안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려될 만한 것이고 또 당내 운영이나 앞으로 있을 뭐 검찰에 혹시나 있을 뭐 영장 청구가 있게 되면 이런 것에 대한 의원들의 반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 이런 부분에 대한 자제를 요청하는 정도는 이재명 대표께서 좀 해주시면 오해를 좀 받지 않을 그러니까 수 지지자분들도 재판 이럴 때 나오지 말아주세요 이런 요청을 하는 게 어떠냐 이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나오시는 건 괜찮아요. 나와서 응원하는 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 응원하는 그 내용 자체가 예컨대 뭐 출석하는 증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거나 이러면 출석하는 증인들이 상당히 압박을 받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재판 상황 뭐 내일도 아마 굉장히 언론의 주목을 받을 것 같거든요.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요. 어제도 이 내용을 좀 전해드렸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부결됐죠. 그러나 예상보다 이탈표가 많은 상황에서 이른바 비명계를 향한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들의 공격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화면으로 하나 소개해드리죠. 자 다음 화면 봐주세요. 이른바 수박 깨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요. 여기 보시면 무슨 포스터 같죠?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렇게 올라왔다는데요. 수박이라는 표현 지금 패널 내분 다 아시죠? 무슨 뜻인지. 민주당에서 수박이 무슨 뜻을 갖는지요. 그런데 이걸 수박 깨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참여 연락처 적혀 있고요. 일정이 보면은 내일 오후 5시로 잡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사라고 장소가 돼 있고요. 뭐 여기 보면 수박 깨기의 유래, 깨기, 격파 뭐 요거 보세요. 수박 씨 발라 먹기, 수박 썰기, 풍선 터뜨리기. 그러니까 뭔가 뭐랄까요? 공격이랄까요? 아무튼 이런 행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옆에 보겠습니다. 여기 오면 설명이 이렇게 돼 있죠. 내일 오후입니다. 그리고 강성 지지층 주도로 이런 어떤 모이자, 뭐 이런 뭐랄까 이런 홍보일까요? 이런 게 지금 있는 사이거든요. 자, 그리고 다음은요. 지금 이런 강성 지지층이 이낙연 전 대표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영구제명 청원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내용 좀 띄워주세요. 자, 이렇게 이게 민주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당원들이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근데 그 중에 이게 있어요. 이번에 이낙연 전 대표를 민주당에서 영구제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청원이 왔어요. 청원 동의가 지금
3만 4천 명 좀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구 제명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자, 김조국 전 행정관께요. 네. 이낙연 전 대표님 미국에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영구 제명을 하라고 이렇게 요구가 나오는 겁니까? 뭐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원인을 예. 제공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소위 체포 동의안에 대한 가결 또는 예. 기권, 무효표라고 하는 부분들이 개별 의원들의 양심적인 판단에 의한 표결이기보다는 조직적인 어떤 흐름이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 궁극적인 배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그 흐름에 친낙계 의원들이 예. 결합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고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확인이 안 된 내용들이고요. 확인이 예. 안 된 내용들이고요. 저는 뭐 이런 의구심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총리를 지냈고 당대표까지 한 분에 대해서 예. 영구 제명을 얘기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서른 의원 같은 경우가 친낙계 좌장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미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재명 당시 후보죠. 부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했었고 본선가면 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저는 당원들의 문제 제기를 매우 강성이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만 예. 그런 비판에 대해서 답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의원총회라는 공간에서 소위 민주당 의원들이 서른 의원이 직접 그랬죠. 우리 부결시킵시다라고 얘기했었고 예. 의원총회장에서 왜 가결돼야 되는지 왜 기권해야 되는지 왜 무효표를 던지는지에 대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죠. 당원들 입장에서는 매우 좀 비겁하다.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럼 예. 저는 이런 표결을 하신 분들이 의견을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대장동 문제가 검찰의 문제보다 이재명 당대표가 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건지 예. 여기에 대한 입장들을 얘기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가게 되면 진짜 총선에서 패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다음에 적어도 의총장에서 왜 그런 행동들을 했는지 예. 이 정도는 당원들한테 설명해야 되는 것이 예. 저는 적어도 국회의원들의 또 그다음에 당원으로서의 저는 의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친낙계 의원들도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대신 강경한 의견들을 제출하더라도 예. 그것들이 우리 상례에 좀 벗어나는 행동은 좀 문제가 있다. 이 수박 깨기 행사 이건 약간 좀 비판적으로 보시면 아니요, 저는 수박 깨기 괜찮다고 봐요. 저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아, 저 정도는 할 수 있다. 수박 깨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저는 저것까지도 만약에 표현하지 못하게 된다면 예. 때가 될 때마다 당원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은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영구 제명 요구는 어떻게 보세요? 전 그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영구 제명을 해야 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예. 것이고요. 수박깨기라고 얘기하는 건 당원들이 느꼈을 때 저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예. 풍자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것까지 막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민주당의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겁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풍자 또는 당원들 어떤 반응으로 좀 봐달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요.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다시 소환된 이유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2년이나 지났는데 민주당의 대선 경선 당시에 후보들 간의 토론 과중에 대장동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뭐 분석이 되고 있는데 당시의 모습 불러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이제 후보 사퇴하고 공직 다 사퇴하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개입해서 막지 않았으면 지금 성남시가 획득한 5,503억 원을 포함한 모든 이익이 민간에 기속됐을 텐데 제가 현재 제도에 없는 방식을 동원해서 그나마 5,503억을 저희가 평소에 이재명 후보께서 공정경제를 강조하시고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뿌리 뽑겠다 했는데 그것과는 아주 배치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놀라고 화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대급 일확천금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MB 때 이명박 대통령 때 그걸 봤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더라도 눈 감고 가자. 능력을 보고 가자. 이렇게 판단하고 대통령을 만들었던 것으로 아는데 결국 예. 어떻게 됐습니까? MB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걸 그냥 되풀이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 김유정 전 의원님. 앞서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이 영구 제명 청원 숫자가 아까 보니까 3만 4천. 지금 시간이 좀 더 지났으니까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 내부 규정에 따르면 5만이 넘으면 5만 명이 넘게 동의를 하게 되면 민주당에서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민주당 뭐 지도부가 결정을 하겠죠. 이거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영구 제명하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체포동의안 그 표결을 하기 전에도 당에서 이재명 대표 비롯해서 하나 돼서 가자, 단일 대우로 가자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하셨는데 이낙연 전 총리도 사실은 우리 당의 소중한 자원이죠. 예. 그러나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사실 본 게임보다 더 치열하게 이제 싸우게 되는 게 통상 관례였죠. 그리고 예. 그 후보 되기까지의 지난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당시에 있었던 그런 감정들을 좀 추스르고 원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말 매우 안타깝게 아깝게 졌고 그다음에 이제 1년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누군가 하나를 타겟 삼아서 예. 공격하고 이런 모습으로 저는 비춰져요. 그런데 지금이 과연 이럴 때인가 싶은 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은 체포동의안 이제 부결은 부결이죠. 부결되고 나서 이재명 대표도 더 소통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일성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당원들의 이를테면 의총장에서 전혀 그 의견 표명하지 않다가 부결로 간다, 우리 함께 뭉치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당원들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라고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이낙연 전 그 총리에 대해서 이렇게 영구제명하자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그 분한 마음이랄지 배신감이랄지 이런 거는 이해는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과연 누구에게 득될 것인가? 이게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이 바라는 민주당의 분열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부결되고 나서 처음 얘기하셨던 더 소통하고 더 하나 되어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것에 아마 이 영구제명 요청에 대한 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더 어깨가 무거워지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소통해 가는 과정이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올 초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대장동 의혹 수사 관련돼서 좀 한 얘기가 있거든요. 뭐 다시 조금 회자가 되는 상황인데 그때 한 이야기 영상으로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보시죠. 그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지청 출두하면서 뭐라 그랬냐. 이 사건은 없는 죄를 조작한 사법 쿠데타라 이렇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받고 있는 사건들은 숫자가 많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대부분 사건들 거의 다 정확하게만 다 지난 정부의 검경에서 수사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정부 당시에 당내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의혹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경 후보님,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 그 대선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그런 얘기 뭔가 공방이 오갔잖아요.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면 대장동 의혹 그대로 묻혔을까? 아닐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니, 묻히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어차피 대장동 사건은요. 그때 당시 성남 시민들께서 다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게 이제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언론이나 이렇게 터지기 이미 그쪽 지역에서 좀 얘기가 나왔던 것이다. 그렇죠. 이미 나와 있고요. 알만한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의 문제였죠. 뭐 누가 그거를 갖다가 얘기하느냐 먼저 이낙연 그 후보가 얘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다만 경선 때 그게 불거졌기 때문에 이제 도드라지게 언론이 받고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아시게 된 거죠. 좀 더 불이 붙었다는 얘기군요. 네, 그러면요. 불이 붙은 거죠. 세게 붙은 거였죠. 근데 저는 그 일이 있지 않았어도 결국은 누군가가 그 고소 고발이 이어졌을 테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그 대장동 지금 업자들 사이에서 서로 결과적으로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돈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난 1월이죠. 국회에서 살짝 그 얘기를 끄면서 뭐 수사가 진행됐고요. 그리고 아니 경선 때 나온 거 아닙니까? 뭐 약간 이런 반응을 보인 건데요. 정미경 후보께서도 그게 경선 때 그렇게 나온 건 단순히 도드라지게 만든 정도의 효과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제도 민주당과 관련돼 있는데요. 지금 이른바 친명, 비명. 물론 당내에서 이제 친명계 같은 경우는 친명, 비명 이런 거 없다. 그런 표현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언론은 계속 쓰고 있거든요. 이 사안과 관련된 주제가 있습니다. 보시죠. 세 번의 혈전인데요. 제목이 세 번의 혈전으로 나왔어요. 그럼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1, 2, 3 숫자가 적혀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당원 80조 적용 문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금 이 성남 FC 그리고 대장동 관련 의혹으로 기소가 곧 될 거다는 얘기가 나와요. 뭐 날짜가 구체적으로 9일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기소가 됐을 경우 직무 정지 이와 관련된 게 당원이거든요. 직무 정지가 될까? 이게 첫 번째 전선인데 여기서 이견이 있는 거 아닌가? 두 번째 전선은요. 여기 보시면요. 만약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한번 청구한다면, 그러니까 다른 건으로 청구한다면 그러면 체포동의안이 또 한 번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부결이냐? 가결이냐? 아니면 당론으로 아예 부결을 정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당원 55조. 그러니까 원내대표를 뽑아야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5월에 뽑아야 되는데 뭐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뭐 4월로 땡길 수가 있다는데 여기는요.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당에서 어떻게 보면 2인자 자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를 놓고 또 당내에서 어떤 내용과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세 가지 전선이 지금 형성된 상황인데요. 이 얘기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요. 아마 외부에 계시니까 윤기찬 변호사께 요 첫 번째. 기소 시 직무정지 결정을 혹시 민주당에서 할까? 이거 국민의힘에서 계시니까 국민의힘에서 보시기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이거. 저 부분이 문제가 돼서 한번 또 바꾼 거잖아요. 예, 바꿨죠. 예, 뭐 부패 범죄 연루된 경우에는 당직을 정지한다라는 것이고, 뭐 이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경우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예외 조항을 뒀기 때문에 예. 그 예외 조항을 둔 이유 그 시점을 보면 예. 앞날을 예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기소가 돼도 직무정지는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지금의 이제 그것은 어떤 것이 먼저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예. 예컨대 이제 그 성남 FC 사건으로 기소되는 게 먼저냐 아니면은 그 사이에 또 영장 청구 등의 또 다른 사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느냐. 예. 거기에 따라서 또 당원들 내지 국민들의 공감대가 또 달리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따라서 의원들의 입장이 변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민주당 내에 당무위원회라는 그 기구의 구성을 보면 예. 사실은 그것은 당대표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예. 직무정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단 이것도 뭐 기다리다 봐야 돼요. 지금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 친명 비명 약간 다른 몫을 내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요. 그거는 아직 뭔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 약간 가정을 둔 상황이거든요. 지켜봐야 되는 문제고요. 아까 방금 전에 확인했던 세 가지 전선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두 번째 전선이 있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한번 청구하게 되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다시 오게 됩니다. 이때 과연 민주당은 어떤 모습일까입니다. 뭐 당론으로 부결 정할까? 아니면 아예 투표를 보이콧할까? 투표를 보이콧한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목소리가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그동안은 이분들이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번에 다시 이런 시도를 할 때에는 차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투표하지 않는 보이콧하는 방식도 있죠.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않아서 투표를 하지 않는 방식들,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인데 저희가 다 투표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면 되죠. 원천 차단도 가능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부결시키는 것이죠. 투표가 그 정족수를 넘지 못하는 방식으로. 지금 뭐 일부 의원께서는 당원 투표를 해야 된다, 아니면 2차 체포동의안 관련해서는 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부결시켜야 된다. 예, 제가 보기에는 뭐 개별 주장에 대해서 너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드릴 때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뭐 다양한 생각이야 있을 수 있는 민주정당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체포동의안이 또 넘어오면? 그렇게 되면 그거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유사로 하면 자유사라는 것은 당론 속에서 함께 조화를 이루는 자유사지 뭐 당론과 전혀 무관한 자유사일 수 없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허심탄회하게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표결 하루 이틀 전부터 계속 조직적인 전화가 또 가결, 부결, 무효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글쎄요, 조직적이라는 것도 제가 보기엔 뭐 한두 사람이 기획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이제 이렇게 그런 증자도 없고요. 증거가 없다. 3, 4, 5 모여서 자기들끼리 얘기한 건 있었겠죠.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받으셨어요? 예. 저한테는 전화가 와서
아니 그 반대하다가 그렇게 말씀하면 좀 어떡하냐 하면서 저 무효표라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저는 그 얘기 들었다고 해서 제가 뭐 그 말 따라서 무효하겠습니까? 자,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조직적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지금 계속 옥신각신하고 있고요. 뭔가 좀 확인되는 측면도 있긴 하네요. 보면요. 자, 김유정 전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다음에 만약에 체포 동의안이 한 번 더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 소극적으로는 민주당 내에서 이거를 당론으로 부결 정하자 뭐 이런 입장이지만 더 나가면 아예 이게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일단 참석을 해야지 뭐가 성립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예 재적 과반수 만들지 말자. 보이콧 해버리자. 민주당이 왜냐하면 의석수가 절반 이상이 넘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자, 이럴 가능성. 아예 미달로 해서 사실상 부결시키자는 건데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실명으로 법안에 대해서 투표를 할 때도 당론으로 정한 거에도 반대하거나 기권하는 분도 계세요. 예. 이제 본인이 소신 투표하는 거죠. 예. 근데 이번에도 사실은 그 투표 전에 의총장에서는 특별하게 이의 제기를 하거나 본인은 나는 절대로 이거 가결한다, 찬성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분은 없었단 말이죠. 무기명 비밀 투표가 가지고 있는 익명성의 뭐 특혜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차원인데 당론으로 한다 한들 굳이 나는 죽어도 뭐 그 부결에 반대다 이렇게 하는 의원이 있다면 또 찬성표가 나오겠죠. 그렇겠죠. 그런 점에서 당론으로 굳이 이걸 정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은 의총장에서 대체로 우리가 의지를 모았다고 생각했는데도 기권표나 무효표나 뭐 지금 표 나온 결과를 보면은 기가 막힐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론 투표의 경우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 이 말씀인데요. 네, 그렇다면 아예 큰 의미 재적 없다. 과반을 맞추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 보이콧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투표 자체를. 그거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예.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 내년 총선 위해서 지금 잘하자 이런 취지잖아요. 예. 그런데 무당층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중도층이 늘어나가고 있고 이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선거 때는 다 중도층의 표심 공략, 또 무당층을 어떻게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선거를 하는 것인데 아예 원천 봉쇄에서 안 들어간다라고 하면 정말 저희가 할 말이 없거든요, 그거는. 그러나 들어가서 이번에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다음번에 검찰이 제발 불구속 기소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만 또다시 체포동의안이 온다고 하면 그때까지 이재명 대표가 말씀한 대로 소통하고 설득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온다면 부결을 시키는 게 맞지. 애초에 원천 봉쇄하는 이런 방안은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김유정 전 의원께서는 이거는 지금 여러 가지 감안하면 역풍 불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 같은데 정미경 후보께서는 민주당이 그런 선택, 그러니까 보이콧이 아예 가결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아예 보이콧을 시켜버린다. 이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그냥 이재명 대표를 끌어안고 민주당이 망하는 길로 들어가고 있다.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면.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진짜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한 사람의 그 혐의자를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당이 일야당이 저렇게까지 행동을 하나. 이게 납득이 전혀 안 되시거든요. 그러면 정당으로서의 저는 기본적인 게 망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의 경우에요. 이재명 대표가 범죄 혐의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모르고 당대표를 시켰는데 혐의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적어도 뭐 이렇게 방탄하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 다 알았잖아요. 근데 그 리스크가 있는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를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무덤을 파고 있는데 본인들 스스로 그거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건지 알면서 저러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마지막 전선, 세 번째 전선이 원내대표 선거가 있거든요. 근데 뭐 시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4월인지 5월인지 모르지만 이 원내대표 이 경선이 주목받는 게 김주옥 전 의원님.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당 대표 수행이 어렵거나, 그러니까 이른바 거리가 됐을 경우에 그 자리를 그 역할을 원내대표가 대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목을 받는 자리가 원내대표. 아까 제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2인자 아니냐 이런 건데.
그 대행을 맡게 되는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또 친명 비명 굉장히 격한 대립과 경쟁을 벌일 가능성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볼 때도 그러면 또 국민들한테 비판받겠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경선을 땡기자라는 이유는 하나는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 문제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원내 사령탑으로서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책임론도 제기되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비대위 체제로 만약의 경우 간다고 했을 때 비대위 체제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상당히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이 부분들은 민주당 의원 내부에서 나름대로 타협점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쪽 진영을 대표하는 원내대표를 뽑기는 어려울 거예요. 전 적어도 중립적인 인물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대위 체제를 만약에 간다면 가장 핵심은 뭐냐면 비대위원장이 누군가예요. 그리고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세력본들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당내 중심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원내대표 선거의 중요성보다는 어떤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당이 재편될 것이라는 문제가 더 중요한 화두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실제 싸움에서 100% 책임당원으로 가게 되면 비판을 받고 또 민주당에서 당원 80조 사망을 바꿔서 저희 당무위로 바꾸게 되면 국민들에게 예를 들어 의구심을 받잖아요. 당원의 정한 대로 5월에 원내대표 선출을 하기로 했으면 원칙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원칙대로 가고요. 오히려 그 기간 동안 더 건강한 원내대표 경쟁을 통해서 국민에게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게 나은 거지 그렇지 않고 이걸 땡긴다? 땡기게 되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 내부에 내용이 심각하구나. 비대위 체제를 원하는 사람들이 계속 압박을 넣는구나. 그럼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집안 싸움하는 정당을 좋아할 국민들은 없죠. 저는 당원에 정해진 대로 5월 선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 가지 전선 소개드렸는데 지금 김의정 전 의원님하고 김종욱 전 행정관은 약간 소망, 바람 그리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약간 걱정을 하면서 약간 이 평론을 좀 해주셨어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상황을 국민의힘 글쎄요 속으로는 은근히 즐기고 있는 걸까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구성하는 이 두 분이 나오셨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은요 지금 이 이탈표에 대해서 뭐 일각에서는 반란표라고도 소개하잖아요. 근데 이거 반란표 아니에요. 정의의 표, 용기표, 상식표입니다. 이렇게 극찬을 합니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는요. 이거 양심표, 양식표입니다. 색출시도 이거 비문명적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서 두 인물 모두 극찬을 해요. 응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응원인 건지 아니면 뭔가를 다른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럼 이 두 인물의 이야기 영상으로도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 내에서 반란표를 축출하는 움직임도 좀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건 평가해야 되는지. 저는 언론에서 반란표라고 이름 짓는 것 자체를 반대합니다. 반란표가 아니고 양심표 혹은 양식표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양심과 양식이 있는 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한 것인데 그것을 반란표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표동의안 찬성표가 반대표를 넘어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에 참여했습니다. 반란표가 아닙니다. 정의와 용기, 상식의 표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간을 좀 1년 정도 뒤로 돌려보면은요.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지독한 아주 극한 내용에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는요. 민주당 지도부에서 국민의힘 특정 뭐랄까요? 진영일까요? 인사일까요? 거기를 응원하는 듯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당시의 발언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여당 대표를 왕따시켜 내쫓는 총국의 페널리가 연휴까지 이어졌지만 여권 내용이나 국정 난맥상에 대한 대통령의 유감이나 반성은 없었습니다. 어떤 당은 당대표를 젊은 분으로 써서 잘 이용해 먹고 헌신처처럼 버리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좀 그런 나쁜 구습과는 다르게 차분하게 당이 청년과 함께 호흡하고 청년을 육성하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 윤기찬 변호사. 그러니까 경쟁 정당의 분란은 나의 힘이다. 그래서 응원을 한다. 뭔가 이게 상황이 돌고 도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 건 맞죠. 그런데 구조는 약간 달라요. 아, 다르다 좀. 지금 이전에 이준석 당대표의 경우에 민주당이 응원했던 부분은 사실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무고 혐의로 송치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응원이 사실 무색해진 거죠. 어찌 보면. 그런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그 탄핵안 찬성에 대한 의원들을 응원하는 것은 또 다른 면이죠. 이것은 이재명 당대표의 개인적인 성남시정 시절 등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이라는 것이 국가보조금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적 시각 또는 정당의 상대방 정당 시각에서 보더라도 비판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예. 이것은 민주당 내로 볼 때도 이전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걱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예. 이낙연 지사의 경우에도 걱정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또한 그 문희상 상임 고문의 경우에도 이것은 당 대응과 이재명 당대표의 대응과 좀 분리해야 된다. 예. 이런 식으로 당내 분란 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 정당이기 때문에 한 그런 비판만은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종욱 근데 의원님.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거 갖다 뭐 정의, 용기, 상식표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아니 제가 볼 때는 김명계 의원 스스로가 익명 인터뷰 통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내용이 뭐예요? 의원 개인들이 이 대표 체제에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현실적인 고민 때문에 가결표 던졌거나 기권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예를 들면 구속영장의 사유가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에 대해서 평가라고 그랬더니 내년 총선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제가 볼 때 일종의 차도살인이에요. 검찰의 수사권, 구속영장권을 통해서 소위 당대표를 끌어내려서 공천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예를 들면 같은 국회의원 정치인으로서 정의, 용기, 상식표라고 말씀하시죠?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쟁 정당의 분란은 곧 나의 힘인가. 그 과거 모습들이 몇 차례 막 교차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영상을 좀 준비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제 역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사진 좀 봐주세요. 이게 뭡니까? 여기 보면 일단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돼 있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건 건데 정순신판 더글로리 연진아 내 아빠도 검사니? 아, 이른바 이제 정순신 뭐 사태라고 또 표현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 상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군요. 근데 또 아래쪽에 보면 이재명판 더글로리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지. 여긴 또 국민의힘에서 걸었군요. 플랜카드 전쟁입니다. 지금 길에 보시면 플랜카드가 굉장합니다, 요즘에. 근데 이렇게들 써놨어요, 지금 상황에서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특히 요건, 이른바 정순신 변호사 관련된 요건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가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정순신 전 검사가 자녀 폭력 문제로 국수본부장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임으로 끝난 일이 아닙니다. 정순신 학폭 및 인사검증실태조사단 구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인사검증 기능이 완전히 작동 불능 상태입니다. 모두들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투명성 운운하면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더니 인사검증은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면 좀 보시죠. 이재명 대표 뭐 저렇게 얘기도 했지만 또 SNS상에서 어떤 입장도 했는데 이런 거예요. 검사 아빠 아니면 상상 못할 가해. 법기술자 실력으로 가해자 아들 비단길 깔았다. 이렇게 굉장한 비판을 내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이 부분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자, 정미경 후보님. 글쎄요. 지금 민주당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뭔가를 무마시키려면 밖에 어떤 전선을 형성해야 된다. 이게 뭐 통상적인 얘기인데 정순신 사태에 민주당이 대대적인 여론전을 피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잘못을 인정하고 그만 사퇴했잖아요. 아, 인정을 했다 이미. 네. 왜냐하면 사퇴를 만약에 안 했으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문제가 지금까지 버티고 부담이 될 있었다면. 수가 있지만 예. 사퇴를 했다니까요. 적어도 예.
우리 국민의힘은 인정을 해요. 아, 잘못했다. 네, 잘못했다고 사퇴하잖아요. 근데 예.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 어땠어요, 그때? 아. 그 아들, 딸 문제에 대해서 대학 예. 입시, 뭐 입시 관련해가지고 위조하고 이랬는데 예. 끝까지 인정 안 해요. 지금까지도 인정 안 해요. 그리고 그때 민주당이 집단적으로 조국 수호 집회를 열어요. 예. 그때 진짜 황당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 또 예.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 그러셨냐면 또 마음에 빚이 있다. 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과거에 한 거 있잖아요. 무슨 기억을 잃어버리는 무슨 예. 약 같은 걸 먹고 싹 잊어버린 건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정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미 다 사퇴했고 사과했다. 네. 그러니까는 부담스럽지 않던데, 근데 사실 이 상황에 대한 책임론 얘기가 있거든요. 누가 책임지고 누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그거? 그렇죠. 지금 인사 문제에 대해서 예. 지적하는 거는 인사 그거는 실패라고 지금 판명이 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대통령실에서 예. 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우리는 또 받아들여요. 예. 일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자꾸 우리는 조국 전 장관이 생각이 나요. 민주당이 과거에 했던 조국 수호 집회를 막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수호 집회 같은 거 안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김유정 전 의원께도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지금 국민의힘 부담스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부담스러우니까 하루 만에 임명 철회하는 수순을 밟았겠죠. 이 문제는 검사를 위한 검사에 의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인사가 지금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검찰 공화국이냐 이런 이제 국민의 비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인사하겠다고 인사정보관리단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법에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 고쳐가지고 그렇게 했던 한동훈 장관은 왜 유감 표명 한마디도 안 하죠? 더 잘할 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예. 미국 가서 FBI도 다녀오고 이러지 않았나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유감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극중에서 연진이 아빠가 지금 그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이 됐던 셈인데 이 수사본부장이 학폭 문제를 어떻게 다루려고 했을까요? 정말 입이 10개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이 천인공노할 인사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28시간 만에 철회를 한 이유가 있잖아요. 이거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빨리 철회를 한 것 같은데 몰랐다. 그리고 철회하면 그만입니까? 인사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사과든 유감 표명이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번 인사 때마다 누구 하나 지금 책임지거나 사과 한마디 없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인사와 관련된 검증과 관련된 사람들, 추천한 인사들 전부 다 검찰 관계자이고 검사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잖아요. 예. 자, 다음은 또 누구로 후보를 정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는 이대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경찰에서 이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 수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대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 학생은 예. 인생이 정말 망가졌고 현재 진행형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 정당들 보면 각각의 좀 숙제들이 있어요. 뭐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 각각의 과제, 숙제들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정치와이드가 좀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고요.